그다음에 지금 강남 봉은사가 몇 해 전에 거기 앞에 그 한전이 쓰고 있던 건물을 그 토지를 현대자동차가 10조인가를 뭐 주고 샀을 적에 그건 참 옳지 못한 방식이었는데 봉은사에서 뭐 망 현대자동차 이라고 위패를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글도 한번 썼었는데 그 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 김종환 박사님 아마 그 당시에 저 삼보 장학금을 그 봉은사 거기서 주지 않으셨네? 저 그 거기서 아마, 아니 봉은사 돈이 아니고 그 이한상 거사가 거기서 저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코엑스 있는 데까지가 다 봉은사 땅이고 거기다가 배추 심어서 김장 배추를 해서 학생들이 가서 그 머리역가 가서 끌고 오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팔 적에도 실은 봉은사나 불교계에 저거와 관계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조를 나중에 보면은 도장이 이상하게 찍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운 이유는 그것을 이쪽으로 상공부를 옮겨서 그 당시에 뭐예요? 수출 입국인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공부 청사를 크게 져야 된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국대 옆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을 사게 해줘야겠다고 내고, 근데 원래 정부에서 정부의 필요상 개인의 재산이나 무엇을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그 정부에서 매입했었던 것이 그 목적이 다 하면은 원소유주한테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원칙이랍니다. 원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고 대신 가격은 현재의 시가가 아니고 그때 정부가 매입했던 가격에 그 법정 이자로 계산해서 그 값에 돌려주는 게 원래 정부 그 법에 맞답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진짜 헐값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이 바로 이제 현대자동차로 매각했던 것은 실은 법적으로는 위법이라고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담당하는 분들이. 참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안 팔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신을 못합니다. 솔직히 자신을 못합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 봉은사 땅이 그렇게 해서 이제 형식상은 뭐 파는 식으로 됐지만 법정 스님이 당시에 봉은사에 지금 그 달해원이라는 데 계실 적에 전 불교신문에 칼럼을 2번 아주 세게 씁니다. 봉은사 땅이 팔린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총무원을 질타하는 글이 실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총무원을 질타하는 글이 실릴까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봉은사 당시에 주지는 서운 스님이던데 서운 스님과 법정 스님이 서로 짜고 한 것 같아.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서운 스님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얼마 전에 이용부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서운 스님이 낮에는 일부러 피한다는 거예요. 절에를. 하도 와서 빨리 도장 찍으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아마 법정 스님한테는 그런 저걸 하고 법정 스님은 글 속에서 서운 스님한테도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 땅을 그렇게 정부에서 강제로 가져가면 나는 할복하겠다 이러더니 뭐 그냥 넘어갔느냐 이러고 질타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같이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봉은사가 그 땅을 좀 뺏기지 않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팔아먹고 그걸 잘 지켰다 그러면 어떤 저걸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이거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매도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청담 스님이 매도인으로 됐다가 그럼 봉은사 주지가 찍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또 바꾸고 샀던 사람도 이 정부에서 내세운 말하자면 부동산업자 비슷한 업자가 했다가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급하게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당시
나중에는 이 뒤에는 이제 그 이우락 씨와 관련돼 있다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일설에는 이제 공화당 정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었다는데 이건 확인되는 거는 문서로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추측으로 심증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밝혀지더라고요, 늘 세상 일은.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 살 적에 시골에 참 어렵게들 살던 시절인데 바로 제 집 앞에 이제 큰댁 사랑방에 살 적인데 그 시골에 그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옛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절이고 교회를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짓고 지붕을 해마다 이어야 되는 입집으로 이어야 되는데 거기 감리교회에 어느 해에 고속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힘들게 그렇게 와서 했는데 제 아버님하고 이제 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둘째 형이 48년생인데 둘째 형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북쪽에 둘째 아들하고 나이 같은 아들이 있다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평양사범 출신 옛날에 평양사범이 아주 명문입니다. 평양사범, 경상사범, 대구사범이 일제시던 명문인데 평양사범을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인민군 장교로 왔다가 이제 포로가 돼서 어제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석방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혼을 해서 그렇게 또 기독교 모임으로 돼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만 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이제 작년에 연재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제 포로 수용소에 스님들도 좀 들어가서 무슨 봉사도 하고 하려는 그걸 철저하게 미군이와 이승만 정부가 막고 거기에도 개신교 목사와 신부만 들어가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반공포로 석방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가 돼서 나옵니다. 또 그래야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갈 길들도 열어주고 이것도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시 포로가 16만 명이라는데 전쟁 이후에 대부분 기독교를 택하게 됩니다. 그 사진이 보면 51년 6월 16일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인 신부가 한군 포로들에게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힘든 힘든 데입니까? 그럼 거기서 이런 종교 시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 순간은 참 해방된 순간이고 또 나누어 주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글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평안도 쪽에 원래 개신교 사람들도 많았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평안도는 개신교와 천도교가 아주 강했던 데인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겁니다. 혹시 형목, 경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목은 형무소의 목회 활동하는 거고 경목은 경찰서마다 이제 유치장 거기 목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형목과 경목도 기독교에만 계속 줬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이죠. 근데 1945년 해방되면서부터 불교와 당시에는 천도교도 최대 종교 중에 불교 다음으로 많았었거든요. 완전히 배제하고 기독교 목사만 형무소에 교묵과장이라는 제도로 해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고 급여도 정부에서 나갔던 적이. 그러니까 그 폐쇄적인 이게 아까 뭐죠?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와 마찬가지로 형무소라는 것은 또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것은 폐쇄적인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목사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건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주 이웃인데
여주에 가면은 소망교도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교도소가 2010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개신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부에서 해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명박 정권에 개원을 하니까 이것도 이명박의 특혜라 그러는데 이거는 실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형식상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조건을 다 달아서 기독교계 재단법인 나가파라는 데다 허가를 해준 것이고 개원만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또 이렇게 효과를 냈냐면 이 얘기는 밑에도 안 다뤘는데 특히 형무소에서 뭘 기대합니까? 어떻게든지 하면 이걸 받아서 빨리 형기 단축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기 단축해서. 근데 그거를 목사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형목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기 단축을 시켜주마 하고 실제로 형기 단축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많이 들어주겠죠. 아 보니까 그 시간에 잘 나와서 아주 사람이 회개했더라. 이런 그 사람들의 이거가 작용을 하죠. 그 형기 단축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다른 조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조폭의 아주 조폭 세계를 주름잡았던 조양은 뭐 김태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뭐 목사 됐다고 그러는 것 중에는 이런 과구들도 아마 여러 가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옆에 그 소망교도소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가. 그렇다고 뭐 불교가 교도소를 하겠다라는 것도 할 능력도 현재는 안 되고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회장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 정화유시 이게 참 왕조 시대가 아니면 이런 말을 유시라는 말을 박 대통령까지도 유시라고 썼던 것 같아요. 뭘 발표할 적이면 대통령의 유시인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유시는 그러니까 왕이나 이렇게 해서 국민을 아래로 보고 할 적에 내는 게 유시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 불교계를 참 가지고 놀기가 좋았던 조건이 불교계 내부에서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죠. 비구대 싸우고 또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싸우고 그거를 적절히 잘 개인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잘 써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시 불교계의 정화를 바란다. 대통령의 유시를 여러 차례 내립니다. 이게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내리듯이. 그러면 그걸 받아서 또 비구 스님들이 쳐들어가고 거기다 심지어는 뭐한 얘기지만 당시에 거지왕 김춘삼도 동원돼서 머리 깎여가지고 들어가고 깡패들도 많이 들어갔던 게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깡패들 중에 머리 깎았던 사람 중에 그대로 절에 남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해방 당시에 비구승의 비율이 10%가 안 됐다 그러죠. 전체 스님들 중에. 그런데 이런 길은 있었어요. 마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종정하고 그럴 적에 내놓은 안은 단계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비구승이 앞으로 전체를 가되 우선은 일제시를 거치면서 대처승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들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이들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신 대처승들의 아들한테 저를 물려주는 것은 없이 합의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갔었으면 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홍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목적은 맞지만 그 하는 방법이 힘이 모자르니까 그런 깡패도 동원하는 거 정부 권력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후유증이 오늘날까지도 없고 덜 뺏기 싸움이 요즘은 별로 안 보이죠. 이렇게 뭐
강목 들고 총무원 청사 와서 싸우고 이런 일이 98년 이후로는 좀 사라졌는데 형식상 그런 건 사라졌는데 지금은 서로 소송하는 일들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게 이때 동화 당시에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은 당연히 소송하고 잠시 불광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신도들과 스님들과도 소송을 전개. 이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씨앗이 이게 정화 당시에 뿌려진 것 같아요. 천주교는요. 거기도 갈등들이 내부엔 있거든요. 절대로 단 한 번도 소송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그럴 겁니다. 제가 가끔 천주교 비판 글을 쓰면서도 천주교에 배워야 될 게 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부 문제를 밖에 법원으로 들고 가는 일은 없다. 근데 지금 신문에 안 나오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당연해요. 뭔 일이 벌어지면 법원에 제소부터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하니까. 내부에서도 서로 본사 주지 가지고 다투고 공무원에서 징계 받으면 또 법원에 소송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 후유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60년대까지도 신문 보면 참 그 기사가 많이 나오죠. 도계종 분규 또 아니면 뭐 불국사 무슨 분규 나서 뭐 폭력배 동원. 설악산에선 언제까지죠? 80년대까지 있었나요? 그죠? 살인사건, 주지 싸움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던 일이 많았었죠. 빛을 범난 얘기는 뭐 하지 말죠. 이거는 뭐 대개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실은 우리 내부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그 보안사에 이렇게 뭐죠? 투서가 이렇게 쌓였었다 그러죠. 이렇게. 서로 저 사람 잡아놓으라, 이 사람 잡아놓으라, 뭐 이래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되죠. 군홧발로 군하시는 채로 법당을 그냥 짓밟고 들어가고 밤중에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 갖다 대고 삼천교육대에 끌어다가 그런 저걸 하고 그랬던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다른 정권이 들어섰더라도 정부가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공식으로. 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2차 대전에 패하고 동서독으로 이게 이제 서독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점령지였던 데가 이제 서독 공화국으로 서는 거고 동쪽은 소련이 점령했던 데가 동독인데 독일 통일은 이제 나중에 독일인들은 원하지만 주변 국가들이나 주변 다른 나라의 일반인들이 저게 독일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그걸 불식시킨 게 몇 년도였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빌리 브란트 이제 3인당이 정권을 잡아서 했을 때 빌리 브란트 총리가 눈이 내리는 겨울 폴란드에 있는 그 유태인 학살의 현장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랬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주변 국가들 유럽인들이 독일 통일이 돼도 이제는 우리한테 위협이 크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차차차차 해빙이 되고 동서독 간에 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또 세계 정세 변화와 함께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12.7 범난에서 어디다 글을 쓰면서 전두환 정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권이 됐더라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를 하면 되는데 특미신문에게 그냥 어정쩡하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와서 돈으로 뭐 1,500억을 뭐 이게 해당되는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국방부 장관이나 그때 대통령이 됐던 국무총리가 빌리 브란트와 같은 그런 솔직한 일을 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까지 갈 일이 아닌데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이거는 우리 내부에도
어쨌든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거 했던 분들 중에 이 소위 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인 분이 이제 군종 그때 군법 법무관이었나요? 검찰관이었나요? 담당 한영수 권창열 변호사는 뭐 했었지 그때? 응. 아. 응. 뭐 자꾸 뭐 대강 들어두세요. 뭐 자세히 할 건 없이 그냥 양모 씨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창열 변호사가 이제 또 전창열 변호사는 그때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저거하고 관계가 되죠. 정승화 그 잡아놓고 해가지고선 재판하고 그럴 때 사형 저거하고 그런 게 관계가 돼가지고 좀 뭐랄까 좀 그렇게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나겠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저러면 지금 이렇게 서로 고소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보면은 또 투소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불교인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독실한 불교인이었으니까 또 뭐 불국사 복원하고 이런 긍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도선사 가는 길 닦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 박 대통령이 불교하고가 가장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 잡아선 이 미국하고 관계도 그렇고 어려웠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풀어준 데가 천주교입니다. 요즘 제가 글을 쓰면서 하지만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이 5.16 군사 정권을 승인해 준 곳이 어디냐면 바티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도저히 용서 못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준 사람이 천주교 선교사로 와 있던 머펫이라는 사람이 케네디하고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완화시키고 감정을 박정희가 그때 민정 이양되기 전에 아마 미국 방문의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개신교하고는 그 당시에가 아주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세계 전체가 반공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진보라고 그러는 소위 한국의 기독교 교회협회 NCCK도 그 당시에 계속 이 반공을 고리로 내걸거든요. 그래서 반공이라는 거로 해서 박정희와 개신교가 아주 밀착합니다. 그래서 전군 신자화 운동을 펼치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준권 목사라는 사람이 군대도 아이기 바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군의 개신교 신앙인으로 키워서 전력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그게 먹힙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세례를 어떤 때는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세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뿐만 아니라 대학생 선교회라는 것을 김중근 목사가 또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중구 정동에 아마 경향신문 있는 데 했던데 어떤 땅을 내줘요. 얼마를 주고 샀는지 돈을 얼마 줬는지도 드러나지는 않는 그 요지를 내줘서 대학생 선교회가 거기 들어설 수 있게 해주고 지금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디죠? 부암동인가 거기에 또 크게 건물을 지어서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학교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이제 유신하고 있때도 조찬 기도회 하면서 박정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사와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경향신문에 이렇게 실어줍니다. 사진 보세요. 1974년이면 이게 유신 정권 시절에 참 사람들이 어디 모이고 이러는 게 어렵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여의도 엑스플로데라고 저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는 오른쪽에는 또 정동에 있던 CCC 본부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모이는 장면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의 84년하고 89년에 당시의 로마 교황 요한 몇 세인데 이 사람이 와서 두 번을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또 행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천주교하고 정권이 그런 걸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교황 방안에서 여의도에서 이런 대형 행사를 하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동호해주고 또 84년도에 교황이 올 적에는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아니든 국가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공항 영접까지 나갑니다. 국가 원수가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74년도 여의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최근에는 광화문에서 2014년도에 시복식이라는 것을 하고 그러는 것도 다 이와 관련해서 천주교가 또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 불교계가 스스로가 잘못해서 분열한 거지 뭐 유도해서 되느냐. 물론 그렇죠. 스스로가 강하고 스스로가 자각을 했으면은 아무리 권력이 분열을 시키려고 해도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기가 어렵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냐면 법령을 가지고 이게 하는 겁니다. 특히 불교는 과거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 보존법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놨다,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였고 처음에는 그걸 그래가지고 불교 종단이 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도계정 이외에는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종교법, 특히 불교법인은 하나도 허가를 안 해줘서 남산의 대원정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종교법인으로 하지 않고 장학법인으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풀어줘요. 그래서 태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종단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이 됐든.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군소종단들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장사입니다. 거기에 종단 등록 그 사찰 재산들 등록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교계 숱한 종단이 생겨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왜 승인한 방식으로 했지만 결국 불교계 분열을 가져오게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도 얼마든지 특히 불교계가 그런 점에서는 정부 권력에 약한 것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습니다. 문화재, 명목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뭐죠? 해열제, 진통제 이런 것이 개인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열제나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계속 써야 되면 몸은 망가지는 건데 한국 불교계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해열 진통제를 맞고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끊어 나가야 된다고 가서 말씀들을 드리면 제게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래. 그리고 이제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금 그 개신교, 천주교의 인구 비율이 아주 높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항들도 있지만 70년대부터 서울 중심으로 해서 개발들, 여의도도 개발하고 이제 그다음에 강남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신도시들이 계속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종교
부지를 불화했는데 조건을 개신교에만 유리하게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서고 지금 소망교회 또 뭐죠 저기 저 사랑의 교회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압구정 성당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게 정부가 주도해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신도시들 하면서 분당, 일산 뭐 주변에 했는데 분당에서 그랬나? 배정돼 있는 그 불교계 뭐 세 군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당시에 불교계에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 배정됐던 게 다른 종교계에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강남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불교계 자리는 천태종에서는 관문사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경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의도 어디서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교회들이 들어서서 이 도시 판도를 바꿔왔습니다. 천주교도 그 점에서는 아주 전략을 세워서 잘했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언제 국회의원 선거인가 사랑의 교회에서 국회의원을 5명을 당선시킵니다. 서초구 그 사랑의 교회 신도 중에 5명이 동시에 국회의원이 되고 수원에서는 수원 중앙침례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김정환 목사가 하는 데인데 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 전원이 중앙침례교회 장로였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 씨도 그렇고 도지사 했던 남경필 그 아버지 다고 중앙침례교회 장로들 grup들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크게 했습니다. 어느 친구가 그러더군요. 정치하려면은 절대로 거래댕긴데 소리는 하지 말고 최소한 천주교회라도 가야지 표가 되지. 이게 참 슬픈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도심 개발에서 있었던 종교 차별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의 교회. 저기 지금 위법 건물이거든요. 그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그랬는데 헐겠습니까? 안 되죠. 압구정 성당, 목동 지구촌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것이 다 도심 재개발 또 아니면 신도시 할 적에 종교부지 싸게 불화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 불교 들어간 게 법안정사 하나 하고 이 정도입니다. 이게 뭐 그다음 김영삼 정권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첫 문민정부였지만 다른 건 다 저는 그럽니다. 김영삼 정권이야말로 공로도 참 많네. 금융실명제나 여러 가지가 하나의 해체도 그렇고. 근데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험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조계사에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게 그러니까 종단이 요구해서 투입된 거 말고 정부가 강제로 투입된 것이 4차례인데 그중에 2차례가 김영삼 정권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이 많았었던 거예요. 내각 인사를 했는데 장관급의 기독교만 7명이고 불교는 전혀 없었어요. 물론 청와대에 그 대불련 지낸 사람들이 수석비서관도 가 있고 그랬었지만 심각했죠. 게다가 정권이 들어서기 바로 전에 이제 원래 있었던 전차대대의 회불 사건이 있거든요. 대대장이 와가지고 그 임시 옛날 군법당이라는 게 조선인데 거기 있던 불상을 치우라 그래가지고 산에 버리고 또 거기서 뭘 하려 그러면 다 가로막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터졌어요. 그러니까 야 장로가 대통령 됐는데 이제 이러고서 계속 데모도 이루어지다 사과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러고 가다가 정권 말기에는 국군 중앙교회 국방부 청사에 있는 거기에 예배를 보러 대통령 내외가 가면서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다 장로거든요. 거기 참여하면서
출입을 막은 거예요. 그날 그 원강사의 법회도 해야 되는데 출입을 막고 거기 국방부 근무하는 장교와 사병들 중에 불교인들을 일요일 날 개신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거기하고 바꾸라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또 사과를 했죠. 국방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을 와서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죠. 저거 위에 사진이 뭐냐면 17사단 전차대대에서 그 불상을 대대장 지시로 갖다 버렸던 걸 지금 찾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잘못됐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 그건 뭐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사과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래 사진 보면은 그래가지고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이 사과하러 온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일들이 생기긴 하죠. 이제 조계사 경찰 투입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저는 다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다른 시절하고는 좀 다르게 탄생하지 않았었습니까? 전 앞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물러나 있던 에서 투표 날 그날로 바로 결정되면서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는 상황인데 취임식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각도 구성이 제대로 되기 전인데 청와대로 신부와 수녀를 초대해서 여기 사진 보면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청와대 입주 축성식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진을 이 공개가 돼서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천주교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수녀들은 실은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봉쇄 수녀원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청와대까지 가서 저렇게 축성식을 하고 내각도 제대로 출범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뉴스가 뜨던 날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천주교 담당 종무관하고 실은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일 생겼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젊으니까 잘 왜요? 그래서 야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응? 그렇지 않겠냐? 아 그런가요?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옆에 사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들어서면 특사 파견하거든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 뭐 EU, 동남아 이렇게 파견을 하는데 바티칸에도 특사를 파견해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당시에 주교회의 의장인 광주 대교구의 김희중 대주교가 바티칸에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니 대한민국이 천주교 국가냐? 응? 바티칸의 대통령 취임 특사를 파견할 이유가 실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파견했어요. 근데 그거는 문 대통령의 개인 종교도 있지만 이 이제 당시에 추기경을 누구를 이 보내드린 이 양반을 추기경을 시키고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사진들을 보세요. 아래 왼쪽 사진은 작년 5월에 미국 갔을 때 그 바쁜 일정을 속에서 그레고리 추기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대화 내용 중에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천주교는 진짜 민주화에 기여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주로 지식인들이 천주교인이 많고 이러면서 아주 극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뭐라고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천주교가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썼었는데 그 다음에 바티칸을 2번이나 갑니다. 원래. 근데 2018년 10월에는 바티칸 미사에 참석했죠. 그렇게 아주 정중해요. 그리고 이때인가 그 다음에 한 번 가서는 미사 장면을
공중파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일보인가 어디에 그런 기사가 썼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은 꼭 천주교 성당 방문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성당을 가고 거기 추기경이나 대주교와 대통령이 만나서 대담을 나누는 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서도 꼬집어서 뭐라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 행사를 20주년 기념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말하자면 이런 훌륭한 일만 했다는 걸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이걸 당시에 우리 불교계 종교평화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급하는 걸 정부에서 10억인가 예산 지원을 해서 캠페인을 펼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캐롤을 틀면 저작권 문제도 정부에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시장이고 길거리에서 마음껏 틀게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천주교와 개신교도 가끔씩 갈등도 많고 그랬는데 그들을 함께 단합시키면서 공동 캠페인을 하는 걸 정부에서 주선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캠페인까지 펼쳐줄 일은 아니었었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님들하고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마무리이지만 과연 외부 권력이 이렇게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제대로 응전해 왔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불교사를 아는 분들이면은 물론 이런 탄압과 차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응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자각을 해야 앞으로 달라지지 이게 아니면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응전해가면서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불교는 그 도전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약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지난번에 아주 스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탄압과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하죠. 근데 그러려면 뭐죠? 역사도 성찰하고 스스로를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세워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탄압과 차별을 당하든가 아니면 교묘한 분열 술책에 놀아날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12.7 법난같이 와서 두들겨 패고 끌어가고 이런 식의 탄압과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활한 그 분열 공작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권력은 늘 그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설사 민주정부라 그러더라도 그런 종교계나 사회단체를 다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무슨 책을 읽는데 보니까 히틀러가 독일의 그 가톨릭 세력을 다루는데 저는 독일이 완전히 개신교 국가인 줄 알았더니 반 이상이 거기 또 가톨릭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에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이 가톨릭 중심당이라고 더 센터 파티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데 로마 교황청이 이제 히틀러하고 협조를 해서 하지만 그때 그 주교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직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면 슬쩍 흘려요. 신부들의 성비위, 대정비리 이런 걸 슬쩍 흘린다고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권력은 어느 권력이든 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실은 강력해지려면 스스로가 아주 불교 같은
율장에 철저하고 최소한 돈 문제나 이렇게 이성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정착되면은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봐주고 이런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에 개발 계획 이런 것도 붙이면 박정희 정권 이후로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요즘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어느 조직이건 장기 계획도 있고 중기 계획도 있고 단기 계획도 있는데 한국 불교계는 그게 없어요. 그 거대 종단인 조계종도 단기 발전 계획은 없고 10년 계획도 세워서 발표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최소한 4년 계획, 임기 4년은 어떻게 간다, 저태엔 뭐고 이런 것도 없는 계획이 없으면은 불가능하죠. 이렇듯이. 그러니까 늘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가 바쁘죠. 그 다음에 옆에는 제가 이 사진을 놓았나 모르겠네. 없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런 누가 유리 그릇에다가 검은 개미 100마리하고 붉은 불개미 100마리를 넣고 많이 놔두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걸 흔들면 그 순간부터 얘들이 막 흔들었다 테이블에 뭐 서로 물어 뜯고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에도 그러고 싶어 하고 다른 단체에도 그러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더 이상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님들한테 특강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엄수하는 것을 제 유일한 뭐랄까 업적으로 마치겠습니다.